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와 실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정보는 우리의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번 일상을 떠올려 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매 순간보다 개인정보가 관여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폴 샤르트르는 인생을 정의함에 있어서 인생은 BCD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란 초이스하는 과정이다.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이럴 때마다 우리가 초이스할 때에 개인정보들이 매번 개입이 되는데 이런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개인정보의 관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국의 아파트 우편함과 한국의 아파트 우편함 모습입니다.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우편함에는 수많은 고지서들이, 즉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세금 고지서, 압류통지서 이런 것들이 그냥 꽂혀 있고 손만 뻗으면은 언제라도 우리가 그 소중한 개인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아파트 우편함을 보시면은 이렇게 잠금 장치가 돼 있어 가지고 우편물을 안에다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우편물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에는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개인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입니다. 모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이면지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면지에는 아주 소중한 개인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면지로 활용하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기자가 이것을 물어봐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는 개인의 행복 추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및 기업 발전에도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 이 개인정보가 없으면은 마케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의 수집 절차를 거쳐서 수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또 국가 입장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노출이 된다면은 공공행정의 신뢰성도 하락되고 국가 브랜드도 하락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정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과연 개인정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개인정보냐? 어떤 것은 개인정보고 어떤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조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이것은 개인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돌아가신 분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 인간들은 살아서 죽을 때까지 법률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고 죽은 다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관한 정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개인은 자연인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에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 원장님의 이름과 원장님의 사무실 전화번호와 어린이집의 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라는 것은 키가 뭐냐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개인정보다 아니다를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도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요 지문이라든가 특히 대표적인 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누가 뭐래도 개인정보입니다. 이건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가지고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는 이렇게 이름 하나만 가지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을까요? 이름 하나만 가지고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름 하나만 가지고서는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홍길동인데 홍길동 해가지고서는 저라는 사람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홍길동 선생님 이렇게 직장과 두 개가 결합이 된다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는 하나만 가지고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두 개 이상이 결합돼서 식별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개인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직장명,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개인정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개인정보들은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통신위치정보, 사회적 정보, 금융정보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이렇게 쉽게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개인정보들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조에 보면은 개인정보의 보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8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된다. 그리고 목적외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주요 원칙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때에 항상 이 8대 원칙을 생각하시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정보 주체의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 주체, 보육 선생님들도 다 정보 주체고 일반 시민들은 다 정보 주체입니다. 이런 정보 주체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제공받을 권리, 그 다음에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열람을 요구할 권리, 파기를 요구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권리들이 있는데 이게 헌법상 우리의 기본권은 현재 아닙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다. 기본권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정보주체의 권리는 지금 날이 갈수록 계속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에서는 이런 개인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수집하고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한번 어린이집에서의 업무 과정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보 주체인 홍길동 부모님과 김지영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되면은 먼저 상담을 하시게 되죠. 부모 동의 및 조사서도 상담하고 입소 신청서도 그 과정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신청서를 받을 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도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받을 때에 우리는 일반 동의와 별도 동의를 받고 이렇게 우리가 제출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동의서를 받는 과정, 그 다음에 상담하는 분들을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원장님은 어린이집의 개인정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지영 어린이와 홍길동 부모님을 정보 주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 취급자 이런 분들을 개인정보 처리자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이집 자체를 갖다가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시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뭐뭐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개인정보 취급자는 보육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조교사, 업무 지원을 나오는 아르바이트생들 이런 분들도 개인정보를 만약에 취급하게 된다면 그분들도 전부 어린이집에 개인정보 취급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린이집에서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못합니다. 전문업체에 맡기는데 그러다 보면 전문업체 직원이 어린이집의 개인정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도 취급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인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갖다가 수집해서 저장하고 이용하고 공개하고 파기하는 과정을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용을 하다가 보면은 경찰서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시청, 구청에서 어린이집에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3자 제공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법령에 따라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 동의를 받아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3자 이렇게 합니다. 이 제3자란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를 당사자라고 합니다. 이 당사자 속에는 업무 위탁자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를 당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제3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흐름 내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정보는 저희가 이제 수집해서 이용하게 되는데 개인정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든 누구든 간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사회활동도 할 수 없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죠. 그래서 법에서 6가지를 열어놨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첫 번째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한 규정이라든가 법령상 의무 준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률 규정이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CCTV를 통해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법령상 소관 업무.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정수급 조사 업무를 하는데 부정수급 조사 업무를 하면서 그것을 개개인한테 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령상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경우가 동의에 의한 경우입니다. 동의는 받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4개 항목을 고지를 해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집 이용 목적, 항목, 보유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고지를 하고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동의받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17조와 시행규칙 4조에 의하면은 동의서의 글자 크기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아주 박아놨습니다. 법령에다가. 그리고 중요한 내용, 즉 민감정보라든가 고유식별 정보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보통 글씨보다도 20% 이상 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서 아주 명쾌하게 자세하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동의서를 작성해서 써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은 이런 법률 규정에 따른 동의서를 작성해서 쓰는 기관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작성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항목과 목적과 보유 이용 기간, 그 다음에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분명히 고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 보유 기간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년이라고 크게 하고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 미동의
이렇게 동의를 받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민감정보, 민감정보라는 것은 질병명, 감염기간, 건강정보를 민감정보라 그러는데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동의, 미동의 따로 받아야 됩니다. 또 간혹 가다가 우리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하다 보면은 제3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제출해달라는,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제3자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한테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고 법령에 근거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동의를 받을 때는 별도로 또 받아줘야 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라는 것을 별도로 받아주는데 여기에는 4가지 고지 항목이 들어가는데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제공받는 자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5개 항목을 고지하고 동의, 미동의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법정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는 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와 같이 만들어 쓰면 괜찮은데 이렇게 쓰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개인정보 중에서 일반 정보 이외에 아까 민감정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민감정보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범죄 경력 정보, 건강정보 이런 것들은 민감정보라고 하고요. 고유식별 정보들은 4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정보 하나만 가지고도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정보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더 중요하게 있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모든 정보들은 동의에 의해서 수집할 수가 있는데요. 오로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큼은 개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법률과 대통령령, 그 다음에 국회나 헌법재판소를 우리 헌법기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법기관의 규칙에 근거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시행규칙, 장관령이죠. 장관령의 개인정보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 다룰 때는 법이나 시행령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걸 명확하게 인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라는 항목으로 시행령 26조의 3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 내용을 보시면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어린이집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개인정보를 저희가 이렇게 수집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제3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경찰서라든가 법원, 시청에서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죠. 이럴 때에는 우리가 제공하는 근거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공하는 경우고 하나는 법령 동의의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까 수집할 때 4가지 고지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저희가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의 준수,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입법례를 하나 보시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하는 법률에서 보면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그 환자가 법정 감염병에 감염이 된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관할 보건소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 제공 사례입니다.
그리고 목적 외로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목적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다만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별도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목적, 이런 경우에는 제3자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항목이고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보호 처분의 집행,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 법례를 보시면은 감사원법 27조에 보면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감사 자료 제공을 요청하게 되면은 공공기관에서는 감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개인정보 수집할 때에 감사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수집한 게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보육 어린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수집한 건데 감사원에 제출하라는 것은 목적 내가 아니죠.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관련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법의 근거에서 우리가 수집 목적 외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목적의 제공이다 하니까 위법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의 제공이라고 해가지고 다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제공하는데 당초 수집한 목적과 별개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의 제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개념을 좀 파악하셔야만이 다른 기관에서 개인정보 제공 요청이 들어올 때 여기에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시면은 시설회장은 건강검진 검사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공 가능한 경우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앞의 사항과 동일하죠. 이런 경우에는 제3자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하다 보면은 이제는 수집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개인정보를 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그 보유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뭐 3년을 보관해라, 5년을 보관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집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폐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시라는 개념은 5일 이내입니다. 5일 이내에 폐기를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달성됐다고 바로 폐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거기에 문서별로 준연구 10년, 5년, 3년, 1년 문서를 공공기관은 별도로 보관기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별도 보관하다가 보관기간이 지나야만이 폐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집도 이런 내용들을 다 파악해서 보존기간이 지났는지를 여러분을 보시고 난 다음에 파기를 하셔야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3조에 보면은 어린이집 문서 보존 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서류들은 3년, 그 다음에 기타 업무 연락 서류들은 1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서들에 보면은 개인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린이집에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을 정하실 때에는 이렇게 어린이집에 있는 문서 보존 연한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을 정하시는 게 가장 무난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이렇게 이제 목적 달성이나 기간이 경과가 되면은 파기를 하셔야 되는데 복구 재상되지 않도록 파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기 대상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하실 때는 별도로 나누어서 보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파기할 때는 완전 파기를 하셔야 되는데 파쇄기 있으시죠?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파쇄기에다가 파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적 문서인 경우에는 복원되지 않도록
덮어쓰기를 3회 이상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써서 복구되지 않도록, 복원되지 않도록 이렇게 파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파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서류 전체를 파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파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 해당 면을 마스킹을 하거나 천공, 뚫어버리는 거죠. 뚫는 방식을 써가지고 일부 파기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가 이렇게 이제 관리를 갖다가 쭉 이용하고 활용하고 제공하다 보면은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5일 이내에 지체 없이 정보 주체한테 먼저 알려주셔야 됩니다. 정보 주체한테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1000건 이상이 유출이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라든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 주체한테 통지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한테 통지한 내용들은 다음 장에서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주체에 통지할 때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경위, 그 다음에 피해 최소화 방법, 구제 절차, 담당자 연락처 이런 내용들을 즉시 5일 이내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을 알려줬다는 것을 행정안전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다가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개인정보란 뭐냐 정의서부터 개인정보 처리 단계를 여러분께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란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개인정보라는 것은 식별 가능성이다. 2가지 이상의 개인정보가 결합이 돼서 누군지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은 개인정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해서 파기하는 단계까지, 즉 처리 단계인데 이 처리 단계에서는 여기 붉은색으로 써 있는 것들만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는 수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동의받을 때에는 고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목적외로 사용하면 안 되고 항상 개인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보유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파기해야 된다. 이 사항들만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그러면은 어린이집에서 업무 처리를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이해와 실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